11장. 레비는 잔을 비웠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자네에게 말해줘야 할 게 하나 더 있네. 브론스키라고 하나?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레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그건 왜 묻는 거죠? 여기 한 병 더 가져오게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타타르인 웨이터에게 지시했습니다. 웨이터는 하필 필요하지도 않은 순간에 그들 주위를 서성이며 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브론스키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자네의 경쟁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일세. 브론스키가 누구죠? 레빈이 물었습니다. 오블론스키가 방금까지 감탄하며 바라보던 그의 천진난만한 화물경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굴은 화가 난 듯 불쾌한 표정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브론스키는 키릴 이바노비치 브론스키 백작의 아들 중 하나로 페테르부르크의 황금 세대를 대표하는 아주 멋진 친구라네. 내가 관청일로 트베리에 갔을 때 알게 됐는데 그는 징병 업무 때문에 그곳에 와 있었지. 엄청난 부자에다 미남이고 인맥도 화려한데 시종무관이기도 하지. 그런데도 아주 친절하고 성격 좋은 친구야. 하지만 여기 와서 겪어보니 단순히 성격만 좋은 게 아니더군. 교양도 있고 아주 영리해. 장차 크게 될 인물이지. 레비는 얼굴을 찌푸린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글쎄, 자네가 떠난 직후에 그가 나타났는데 내가 보기엔 키티에게 머리끝까지 빠져있는 것 같더군. 그리고 자네도 알다시피 그녀의 어머니가 죄송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레빈이 침울하게 인상을 쓰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형 니콜라이를 떠올렸고 형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려보게, 좀 진정해.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미소 지으며 레빈의 손을 만졌습니다. 내가 아는 바를 말해주는 것뿐이야.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이 미묘하고 섬세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짐작하기로는 승산은 여전히 자네에게 있네. 레빈은 창백해진 얼굴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내 조언은 가능하면 빨리 이 일을 매듭 지으라는 거야. 오블론스키가 잔을 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더는 못 마시겠어요. 레빈은 잔을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취하겠군요. 자, 당신은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는 분명히 화제를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지. 어쨌든 조만간 결판을 내게나. 오늘 밤에 말하라는 건 아니야.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가서 정식으로 청혼하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아, 그나저나 저와 사냥하러 오실 생각은 아직 있으신가요? 내년 봄에 꼭 오세요. 레빈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영혼은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와 이런 대화를 시작했다는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품은 고귀한 감정이 페테르부르크 장교와의 경쟁이나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의 추측, 충고 따위로 더럽혀진 기분이었습니다.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레빈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가겠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복의 친구, 여자란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가는 축이라네. 내 사정은 지금 아주 안 좋아. 정말 최악이지. 그리고 이게 다 여자들 때문이야. 자네, 나한테 솔직히 조언 좀 해주게. 그는 시가를 집어들고 한 손으로는 잔을 잡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요? 말해주지. 자네가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보게. 아내를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의 매력에 빠진 거야. 죄송하지만 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군요. 마치 제가 지금 식사를 마치고 빵집에 달려가 롤빵을 훔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의 눈이 평소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왜 안 되겠나? 롤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때가 있는 법이지. 지상의 욕망을 억누를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과도 같으리.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 또한 꽤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 시를 읊으며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빈 역시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농담은 그만두고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도 이해해야 하네. 그 여자는 다정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에서 모든 것을 희생했지. 이제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마당에 어떻게 그녀를 내칠 수 있겠나? 설령 가정생활을 지키기 위해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녀를 가엾게 여기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며 그녀의 불행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말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좀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 모든 여자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여자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고결하게 타락한 존재 같은 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 저 카운터에서 고리를 말고 앉아있는 화장한 프랑스 여자 같은 생물들은 해충과 같고 모든 타락한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야기는 그만두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말씀이 이렇게 악용될 줄 아셨다면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오직 그 구절만이 기억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라기보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타락한 여자들에게 혐오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거미를 무서워하듯 저는 이런 해충들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마 거미를 연구해 본 적도 없고 그 성질도 모르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네야 그렇게 말하기 쉽겠지. 마치 어려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오른쪽 어깨 너머로 던져버리던 디킨스 소설 속 신사처럼 말이야. 하지만 사실을 부정하는 건 답이 될 수 없네. 어떻게 해야 할지 자네가 한번 말해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이야. 아내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네는 여전히 생기가 넘치지. 눈 깜짝할 사이에 아내를 아무리 존경하더라도 더 이상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되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랑이 나타나면 자네는 끝장나는 거야. 끝장이라고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지친 절망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레비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끝장나는 거지. 오블론스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이야? 롤빵을 훔치지 마세요.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는 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도덕주의자 같으니. 하지만 이해해보게, 여기 두 여자가 있네. 한 명은 오직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데 그 권리란 자네가 줄 수 없는 사랑이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자네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자네라면 어쩌겠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말이야? 거기엔 지독한 비극이 있네. 그 문제에 대한 저의 신조가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리죠. 전 그런 상황에 어떤 비극도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 사랑이란 당신도 기억하시겠지만 플라톤이 향연에서 정의한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은 인간을 시험하는 척도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한 종류만 이해하고 어떤 이들은 다른 종류만 이해하죠. 비플라톤적인 사랑만을 아는 사람들은 비극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에는 비극이란 게 있을 수 없으니까요. 즐거움을 줘서 고맙소. 이만 신뢰하지. 이게 비극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적인 사랑에도 비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맑고 순결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 레비는 자신의 죄와 자신이 겪어온 내면의 갈등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바로 그거야. 알겠나?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너무 한결같아.
그게 자네의 강점이자 약점이지. 자네는 성격이 한결같아서 인생 전체도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세상 일은 그렇지가 않네. 자네가 관직 일을 경멸하는 건 실제 하는 현실이 언제나 목적과 변함없이 일치하기를 바라기 때문인데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 자네는 사람의 일에도 항상 명확한 목적이 있기를 바라고 사랑과 가정생활도 언제나 나뉠 수 없는 하나이길 바라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인생의 모든 다양성, 모든 매력, 모든 아름다움은 빛과 그림자로 이루어져 있는 법이라네. 레빈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빠져 오블론스키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은 친구 사이고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며 더 가까워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을 뿐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오블론스키는 식사 후에 친밀감 대신 이런 극심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 보았기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서, 그는 소리쳐 부르고는 옆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즉시 아는 시종무관을 만나 어느 여배우와 그녀의 후원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종무관과의 대화 속에서 오블론스키는 금세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레빈과의 대화는 항상 그에게 너무 큰 정신적, 영적 부담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타타르인 웨이터가 팁을 제외하고도 26루블 몇 코페이카가 적힌 계산서를 들고 나타났을 때 평소 시골 사람답게 자신의 목인 14루블에 경악했을 레빈은 이번에는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한 채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슈체르바츠킨의 집으로 가려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